엄마,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에 환하게 타오르던 촛불이 꺼지고 제 심장이 쿵 하고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의 25번째 생일, 케이크 위로 촛불이 환하게 빛나던 그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고생도 끝이 보인다고, 이제 우리 모녀에게도 볕들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식당 창밖으로 어른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우리의 행복 위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남루하고 지친 행색. 20년 전 5살배기 딸과 나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5해. 참으로 길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세상에 태어나 25번의 생일을 맞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잠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인간 박민수라는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억대의 빚더미를 청산하느라 20대 꽃다운 나이에 김선영은 온데간데 없고 식당 주방에 참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손목 안쪽이 데어 화상 자국이 흉하게 남고 겨울이면 시린 물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 날에도 딸아이 학원비 걱정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젊은 처녀 시절에 나던 화장품 냄새는 사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독한 설거지용 세제 냄새가 제 몸에 각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20년, 어린 딸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아서며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딸에게 바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어엿한 사회초년생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오늘을 위해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 타서 엄마 선물부터 샀어. 다른 건 보지도 않았네. 수진이는 쑥스러운 듯 그러나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포장지 하나도 어찌나 정성껏 골랐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상자를 열기 전부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편안한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명 상표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한눈에 봐도 발이 편안할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엄마의 퉁퉁 붓고 못생겨진 발이 아플까봐 제 딸은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을 몽땅 털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퉁퉁 붓고 굳은 살이 박여 여자 발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못생겨진 제 발을 감싸는 새 신발의 부드러운 감촉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세월의 서름과 고생이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올 것만 같아서 저는 그저 웃으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다 샀어. 엄마는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맨날 다리 아프다고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으로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고생 끝. 아이의 당찬 목소리에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이 행복 하나면 지난 모든 고통을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리며 싸늘한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한 기묘한 느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제 시선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에 절어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점퍼,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이, 저갈라진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푹 꺼진 두 뺨.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껴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가난과 절망의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 지독하게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20해하고도 5해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사라졌던 전 남편이자 수진이의 생물학적 아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괜찮아지려는 이 순간에 대체 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인가? 제가 얼음처럼 굳어 있는 사이 그 남자의 시선이 정확히 우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찾아온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 딸 수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 헤어졌으니 기억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린 아이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남자를 향해 소리치려 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내가 여길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내 딸의 이름을 더러운 입에 올리냐고 악이라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열리기도 전에 제 품에 안겨 떨고 있던 딸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단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얼굴이 어떻게 아빠가 아니란 말인가. 세월에 깎이고 망가졌지만 저 이기적인 눈매와 얇은 입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콧날은 분명 박민수가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수진이는 제 팔을 부서져라 붙잡으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부정이 아닌 공포와 섬뜩한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억나? 아주 어렴풋하지만 기억나. 5살 때 아빠는 늘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어.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구두에서는 항상 광이 났다고. 그리고 날 볼 때마다 저렇게 불쌍한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저건 아빠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아빠가 아니야. 저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야. 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불쌍하게 축 처진 어깨,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슬픔이 가득한 눈빛.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울 것 같은 얼굴인데 그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겨운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지 관찰하는 배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딸의 동정심, 저의 당혹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기와 뱀 같은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비틀거리며
우리 테이블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식당 안다른 손님들은 벌써 안타까운 눈빛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연이 있었나 봐. 오죽하면 저런 모습으로 딸을 찾아왔을까? 하는 동정의 말들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자는 그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내가 내 아빠야.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꼴로 너희 앞에 나타났겠니? 이 아비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절절했고 이제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은 우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성공한 딸을 둔 매정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의 슬픈 눈동자 너머에서 이글거리는 탐욕을. 딸의 말처럼 저것은 제가 아는 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박민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제가 알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더러운 손이 제 딸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딸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남자에게서 내 딸을, 내 인생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28배 어리고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50살의 딸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엄마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체 무슨 꿍꿍이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얼음장같이 차가운 제 목소리가 식당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앞에 남자는, 박민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놀라움과 분노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처받은 짐승과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선영아, 나야 나, 민수라고. 20년 만에 만난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그의 눈빛은 세상 모든 배신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처럼 비통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에 주변에서 수군대던 동정의 목소리들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이 되어 제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아빠한테 너무하네.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사람을 아주 벌레 보듯 하는구만. 쯧쯧, 자식 앞에서 저게 무슨 망신이야. 날카로운 말들이 사방에서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딸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이름 올리지 마. 당신이 내 남편이었던 적은 20년 전에 끝났어. 그리고 내 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 선영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수진이는, 우리 딸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꼴이 돼서라도 우리 딸 얼굴 한번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경찰서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낚아채듯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 돈을 거의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지나쳐 식당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여기 있어. 수진아.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식당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이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서기까지 우리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수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사람 너무 무서워.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함께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이야. 저 사람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얼굴은 아빠가 맞는데. 아니야. 엄마는 몰라. 난 알아. 아주 어릴 때 기억이지만 이상하게 선명한 게 몇 개 있어. 아빠는 항상 나를 귀찮아했어. 내가 안아달라고 하면 손목에 비싼 시계에 흠집 난다면서 날 밀어냈고 내가 울면 시끄럽다고 화를 냈어. 단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봐준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그 눈빛은, 그건 동정심을 얻으려는 계산된 눈빛이었어. 아빠는 그런 연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돈을 뺏으면 뺏었지. 저렇게 구걸할 사람이 아니라고. 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랬습니다. 박민수라는 인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처자식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인간? 제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그는 새로 사귄 여자가 선물한 번쩍이는 명품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랑 가게 다 내 앞으로 해줄게. 대신 내 앞길은 막지 마라. 빚도 좀 있지만 내 능력껏 갚아보든가. 그렇게 말하며 씩 웃던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저와 딸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인간이, 그런 오만불손한 인간이 저렇게 비굴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 망했다 한들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걸까? 돈이겠지. 엄마, 분명해. 저렇게 불쌍한 척해서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수진이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슬픔을 연기하던 그의 눈동자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계산기, 그리고 20년 전 나를 비웃으며 떠나던 그의 오만한 얼굴이 겹쳐지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뒤숭숭한 마음에 잠을 설쳤더니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 가야 했고 저는 식당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낡은 빌라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박민수가 빌라 앞 골목길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저기서 기다린 것처럼 그의 옷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사업에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어.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 제발 밥 한 끼만, 딱 한 끼만이라도 사주면 안 될까?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비참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 그렇다면 돈이라도 좀 줘. 수진이한테는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주고 싶어서 그래. 딱 5만 원만. 아니, 3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어젯밤 수진이가 제게 선물한 신발이 떠올라 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을 맴돌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바닥에 흩뿌려진 돈을 허겁지겁 줍는 그의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딸의 회사 근처에도 나타날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제발 그 인간이 없어야 할 텐데. 다행히 빌라 앞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는데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목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서 우리 집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불을 끈 채로 커튼 뒤에 숨어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고 불쌍한지를 보여주려는 듯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 모습에 마음 약한 사람이 봤다면 당장이라도 내려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담배라도 꺼내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제법 최신형으로 보이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며칠을 굶었다는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고 멀쩡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더니 마치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 듯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모든 비굴함과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축 처졌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졌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은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짜증이 섞인 말투로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아직이야. 독한 X이라 잘 안 넘어오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것은 연기였습니다. 우리 모녀의 동정심을 사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아주 질 나쁘고
계획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불쌍하고 처량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 그 추악한 껍데기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야 말겠다. 20년 전처럼 다시는 너에게 내 딸과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나를 사냥감처럼 궁지에 몰아넣고 유유히 떠나갔다면 이제는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현관으로 다가가 낡은 신발장에서 가장 어두운 색의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바람막이를 꺼내 입고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은 한 마리의 그림자와도 같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빌라의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채 골목 건너편 전봇대 뒤에 서 있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박민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집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애처롭고 가련한 표정을 짓고서 아까 전화기 앞에서 보았던 그 차갑고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변신술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자에게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쳤다니. 저런 자의 아이를 낳고 그가 남긴 빚을 갚느라 20년을 허덕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이제 연기가 지겨워졌는지 아니면 이쯤하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웅크렸던 몸을 펴고 어딘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와의 거리는 50m.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이고 너무 멀면 놓칠 것이었죠. 저는 길가의 자동차와 담벼락을 방패 삼아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죠.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저것 또한 그의 연기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가 향한 곳은 우리 동네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24시간 기사식당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트럭 기사들이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허기를 채우는 곳이었죠. 그는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며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죠. 저는 식당 건너편 어두운 상가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 그의 등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죠. 식당 안은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주방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음식을 나르던 식당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저 아주머니, 혹시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식당 아주머니는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측은한 표정을 지었죠. 아이고, 딱하게도 됐네. 그래,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줄 테니. 아,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손님들이 남긴 거라도 괜찮습니다. 됐어, 이 사람아.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굶는 걸 그냥 봐. 괜찮으니 가서 앉아 있어요. 아주머니의 호의에 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아주머니 복 받으실 거요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욕을 삼켰죠. 저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저 악마 같은 인간. 곧이어 아주머니는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양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은 일부러 그러는 듯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았죠. 그의 완벽한 연기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시켜놓고 그의 등이 뚫어져라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할 판이었죠. 그의 진짜 모습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가 국밥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 사건이 터졌죠. 식당 한쪽 벽에 걸려있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자 한 취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춤을 추던 취객이 그의 옆을 지나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그의 테이블 위로 쓰러지듯 부딪혔습니다. 어이쿠!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이 엎어지며 뜨거운 국밥 국물이 그의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팔을 흔드는 그 순간 기름때에 절어 너덜너덜했던 그의 점퍼 소매가 위로 훌쩍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안쪽에서 식당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을 받아 번쩍 하고 빛을 반사하는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였죠. 그냥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두툼한 금속 재질, 복잡해 보이는 문자판, 그리고 그 위에서 유려하게 빛나는 은색의 광택. 그것은 가난한 노숙자가 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제가 예전에 잡지에서 보고 억소리를 냈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시계를 가렸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식당 안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죠. 오직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며 지켜보고 있던 제 눈에만 그 찰나의 순간이 포착된 것이었죠. 괜찮아요? 라며 다가온 식당 아주머니에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괜찮습니다. 조금 뜨거웠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소매를 끌어내리던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서늘하고 당혹스러운 기색을요. 그는 서둘러 남은 국밥을 입안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심장이 아까보다 몇 배는 더 거세게 뛰고 있었죠. 이제는 확신이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단돈 몇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 저토록 비굴한 연기를 하는 인간.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저는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뒤에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미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낼 때까지 저는 멈출 수 없었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든 그의 뒷모습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자신감과 목적성이 실려 있었죠.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마지막 장면을 끝내고 서둘러 분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처럼요. 그가 향한 곳은 동네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간판의 불은 반쯤 나가 공중 목욕이라는 글자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구에서는 퀴퀴한 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죠.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망설임 없이 남자 탈의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욕탕 건너편 폐업한 가게의 어두운 처마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죠. 왜 하필 목욕탕일까?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해서? 아니, 저 인간은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곳은 그의 분장실이었던 겁니다. 거지 행색의 껍데기를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의 인간인지를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발끝을 까닥였습니다. 행여나 그가 뒷문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을까?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30분쯤 흘렀을까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목욕탕의 낡은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걸어 나온 한 남자의 모습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박민수가 아니었죠. 아니, 박민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알던 그 남루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름에 떡이 져 있던 머리카락은 촉촉하게 젖은 채로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고급 포마드라도 바른 듯 은은한 광택이 흘렀죠. 며칠은 굶은 듯 푹 꺼져 있던 뺨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에서는 오히려 귀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기름때에 절어 너덜너덜하던 점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몸에 딱 맞는 감색의 고급 정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내는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셔츠를 입었고 목에는 세련된 무늬의 실크 넥타이가 매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 식당에서 허겁지겁 국밥을 쑤셔 넣던 그 더러운 손은 이제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당당하게 드러낸 채 반짝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끌던 낡은 운동화는 땅에 닿을 때마다 또각 또각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는 최고급 수제 구두로 닦여 있었죠. 그의 걸음걸이, 그의 어깨, 그의 턱선, 그의 눈빛, 그 무엇 하나 조금 전에 그 비굴한 남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자신감과 오만함이 온몸에서 흘러넘쳤죠. 그 모습은 차라리 20년 전 나를 비웃으며 떠나가던 그 오만한 박민수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세련되고 더 교활하며 더 위험해 보였죠. 저는 처마 및 어둠 속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경악을 넘어선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저런 멀쩡한 모습을 하고서, 아니 저렇게 부유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서 그토록 비참한 연기를 했던 말인가? 제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해지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키였습니다. 그가 키에 달린 버튼을 누르자 바로 제 앞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를 깜빡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차는 제가 평생 길거리에서 구경만 해보았던 번쩍이는 은색 표식을 단 독일제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20년간 식당에서 허리가 부서져라 일해도 저 차에 바퀴 하나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 슬리퍼라도 되는 양 너무나도 태연하게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의 가난과 희생을 비웃는 악마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의 차는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밝힌 채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 모퉁이에 멈춰섰죠. 무슨 일일까?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저는 홀린 듯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그의 차가 보이는 골목 어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가 막힌 광경을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번화가 쪽에서 한 여자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그의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몸에 딱 붙는 트렌치 코트를 걸친 누가 봐도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죠.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걷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그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차 안의 실내등이 켜지면서 그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민수는 여자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죠. 여자는 수줍은 듯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었죠. 자기야, 오래 기다렸어? 일이 좀 늦게 끝났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피곤하지? 저녁은 먹었고? 그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열린 차창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라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날아와 깊숙이 박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가로등 기둥에 몸을 기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20년. 내게는 지옥과도 같았던 그 20년의 세월이 저 남자에게는
저토록 화려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내 딸과 나의 생계를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낡은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와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번쩍이는 외제차 안에서 저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던 거고요. 배신감? 아니, 이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제 모든 희생과 노력이 저 한 쌍의 연인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어리져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 시퍼런 분노였죠. 그들의 차는 곧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차의 빨간 후미등을 그것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추악한 무언가일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이 모든 사기극의 일부이거나 혹은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내 딸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신발을 사주며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말하던 내 착한 딸.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의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었죠. 저는 멈춰서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늦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자니? 아니,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아, 내일 우리 그 인간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제 이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을 보는 것은 제가 될 것이었죠. 그날 밤 수진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녘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수진이는 제게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머그잔을 받아들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충격과 밤샘으로 피곤이 역력했지만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말해봐. 내가 뭘 하면 돼? 딸의 굳건한 눈빛을 보니 가슴 한편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추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어쩌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5살이었던 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비극의 시작. 이제 25이 된 이 아이에게는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나갈 힘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인간을 봤어. 저는 어젯밤 식당에서 본 그의 기막힌 연극, 목욕탕에서의 변신, 그리고 외제차 안에서의 추악한 이중생활까지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음은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는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실체를 알게 된 딸의 분노는 저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야? 아빠의 사기 대상이야? 아니면 공범이야? 수진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역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모녀의 은밀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낮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저와 함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유난히 잘 다뤘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소셜미디어 분석은 수진이의 특기였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먼저 그의 통화에서 들었던 유라라는 이름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수진이가 찾아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라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화려한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박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력가 박 대표라는 이름으로 유라와 연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 사진. 박민수가 유라한테 프로포즈하는 거래. 다이아몬드 반지 크기 좀 봐. 이걸 다 어디서 났을까?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박민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유라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피땀 같은 노력으로 갚았던 빚더미를 잊은 채 남의 돈으로 저렇게 호화로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니.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는 박민수의 이름과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혼 후에도 몇 번의 사업 실패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갔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도박 빚으로 인한 자금 횡령 혐의 기사도 있어. 이 사람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수진이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박? 제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와 결혼했을 때도 그 도박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교활하고 더 악질적으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공중 목욕탕에서 변신을 한 뒤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를 만났습니다.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숍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의 시계는 번쩍였고 그의 지갑에서는 늘 지폐 다발이 춤을 췄습니다. 수진이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안경을 쓰고 그들의 데이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저와 번갈아가며 그들을 미행하며 그는 유라와 있을 때 늘 돈 많은 박 대표 행세를 한다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때로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나 요즘 투자한 사업 대박나서 유라 내 카페 더 크게 확장시켜 줄 거야. 자기야 정말 역시 오빠는 통이 커. 그들의 뻔뻔한 대화를 들으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제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찾았어. 아빠한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가 있어. 당한 사람이 많아. 수진이는 밤새 그 카페의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재력가 박 대표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에게 접근했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결혼을 미끼로 혼수를 뜯어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어머니가 위독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연극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수법은 놀랍도록 치밀하고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가 우리 모녀에게 불쌍한 전남편 연극을 펼쳤던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카페에 접속하여 박민수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들도 수진이가 제시하는 박민수의 구체적인 행적과 사진들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사기 행각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도박장을 드나들며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셜 미디어 활동, 심지어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수진이는 끈질기게 파고들어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저는 딸의 치밀함과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재능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 몸으로 뛰는 일은 내가 못하잖아. 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토록 추악한 세상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정의를 향한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유라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해. 유라 카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접근한 것 같아. 그리고 유라 외에도 다른 여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있어. 저번 달에는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갔대. 유라랑은 다른 여자랑. 수진이의 보고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유라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접근했고 동시에 여러 여성들에게 문어발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 분노는 식기는커녕 더욱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동시에 그의 잔혹함과 파렴치함에 대한 역겨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순수한 감정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와 딸에게 동정심을 구걸했던 것처럼 유라에게는 사랑을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연민, 사랑, 신뢰를 철저히 이용하는 악마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보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이 인간이 뭘 노리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했어. 제 눈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가 제 인생을 짓밟았고 딸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그에게 되갚아줄 때였습니다. 더 이상은 숨어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그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그 가면을 찢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인간, 이번 주 토요일에 유라 씨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한대. 분명히 유라 씨한테 뭔가 큰 걸 얻어내려고 할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수집한 정보는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방으로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그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가면을 찢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수진이가 레스토랑의 내부 구조와 동선, 그리고 그들의 예약 시간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레스토랑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분노와 서름을 한꺼번에 터뜨릴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희열마저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은 우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될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정확히 예약 시간 10분 전,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민수, 오늘도 그는 완벽했습니다. 최고급 수제 양복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남루한 거지 행색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행복에 겨운 얼굴로 박민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민수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순진한 여자가 곧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질 지옥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테이블에서 떨어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민수는 능숙하게 메뉴판을 펼쳐 보이며 유라에게 이것저것 추천했고 유라는 설레는 듯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치 그림 같은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광경에 저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을 흘릴 뻔했습니다. 엄마, 심호흡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딸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박민수가 유라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건배를 제의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도 제 옆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레스토랑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박민수 씨,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라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유라의 질문에 박민수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잘못 본 거야. 나는 이런 사람 모른다고. 그는 저를 끌어내리려는 듯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빠르게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그의 더러운 감촉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다고요? 어쩌면 좋아요. 20년 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저를 모르는 척하다니. 너무 서운한데요, 박민수 씨. 제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와 박민수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박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여자를 모른다고. 이봐, 자기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경찰 불러.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들이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피부를 따갑게 찔렀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잃을 게 있겠습니까? 경찰을요? 좋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이 모든 진실을 경찰 앞에서 밝혀볼까요? 저는 수진이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피땀 흘려 수집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거지 행색 사진, 목욕탕에서 변신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 캡처, 유라와 찍은 수많은 허위 과장된 연인 사진들, 그리고 그가 도박장에서 거액을 탕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을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낡은 점퍼를 입고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박민수의 모습. 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박민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대체 무슨 짓이야? 이딴 조작된 사진으로 뭘 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황급히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두 번째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목욕탕 앞에서 허름한 행색의 박민수가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순간 박민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유라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박민수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의 허위 직업과 재산을 증명하는 가짜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도박장에서 잃은 거액의 도박 빚 내역서.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정적에 가까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옛날에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인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그의 뻔뻔함에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요? 20년간 당신 자식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친 여자한테 할 말은 아니죠. 박민수 씨. 그리고 여기 당신의 딸도 스쳐 지나간 인연인가요?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민수와 수진이에게 번갈아 머물렀습니다. 딸,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유라는 절규하듯 외치며 박민수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수는 뺨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진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쓰레기, 내 아빠였던 것도 치욕이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주워들고 박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자식?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털어낼 생각이었구나.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이 더러운 사기꾼한테 놀아났다고 생각하면 그녀의 분노는 저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박민수. 경찰서에서 보자.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을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야. 유라는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고맙다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증거 사진들을 박민수의 얼굴에 흩뿌리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양복은 구겨졌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벌레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20년간 그가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내가 우리 모녀에게 저지른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그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굳건한 딸의 손이 제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의 추악한 죄를 모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싸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수라는 인간은 결코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린 쥐가 가장 사나운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이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민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동정심에 호소할 수도 있어.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는 저보다 더 강한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그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수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원이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애원은 곧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너랑 내 딸,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당장 그 사진이랑 자료들 다 넘기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의 유치한 협박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 협박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그의 모든 문자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것도 다 증거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한선영 씨 되시죠? 저 유라라고 합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절규하던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 씨 아니었으면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저런 사기꾼한테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인간을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선영 씨가 가진 증거 자료들이 필요해요. 유라와의 통화는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박민수가 자신의 카페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고 결혼 자금 명목으로 이미 수억 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 인간한테 속아서 넘겨준 돈만 해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유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그녀와 공유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가진 박민수와의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했던 다른 피해 여성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투자 사기를 당했고 어떤 이는 혼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액수도 피해 내용도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을 울린 범인은 박민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박민수를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뿌린 거짓의 씨앗들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민수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번쩍이는 외제차는 사실 빌린 차량이었고 그가 살던 호화로운 오피스텔은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의 화려한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딸 수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진이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딸의 앞을 막아섰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나갔을 때 저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박민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빠 좀 살려줘. 내가 경찰에 가서 한마디만 잘해주면 아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 이 아비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응? 제발. 그는 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당신이 내 아빠였던 적이 있었나요? 내 기억 속 아빠는 5살짜리 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전부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기꾼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딸의 단호한 말에 그의 얼굴에서 애원의 빛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증오와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래, 그런다 이거지. 너희 모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나도 그냥은 안 죽어. 같이 죽자. 같이 지옥에 가자고.
그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경찰차 2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민수 씨,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저 여자들 때문이야. 저 독한 것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의 추악한 절규는 정의의 이름 아래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질질 끌다시피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가 탄 경찰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그것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고 제 딸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악마가 드디어 쇠창살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복수가 이루어졌는데, 그토록 원하던 정의가 실현되었는데, 통쾌함 뒤에 밀려오는 텅 빈 마음은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그의 몰락과 함께 통째로 찢겨나간 것 같은 이 허전함은 대체 무엇일까요? 악연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세상은 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수십억 대 사기 행각, 희대의 카사노바 박 대표의 추악한 민낯, 피해자만 수십 명,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 여성들.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죄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제 개인의 악연이 아닌 사회가 심판해야 할 흉악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매번 참석하여 그의 엄벌을 촉구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초라하고 비굴한 마지막 모습을 본 것으로 제 복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재판 경과를 묻지도 그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거나 주말이면 억지로 저를 끌고 공원을 산책하며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제잘거릴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거대한 구멍을 딸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메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최종 선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무심하게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박민수에게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5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칼이 툭 하고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청춘의 무게와 맞바꾸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그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몇 번을 씻어내도
손에 깊게 밴 파 냄새와 기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제 몸에 새겨진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지긋지긋한 냄새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종이 상자 안에는 제가 차마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잔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웨딩 사진 한 장. 그 속에서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젊은 날의 박민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이었는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진 밑에는 그가 연애 시절 써주었던 낯간지러운 편지 몇 통과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어볼 용기도 버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실패한 인생의 증거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상자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진 속 남자를 보아도 심장이 뛰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빛바랜 종이 위의 초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통째로 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계절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이제는 일이 끝난 후 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가끔은 외식도 하며 평범한 모녀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수진이의 2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그 끔찍했던 생일이 떠올라 저는 올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거창한 파티 대신 작년에 그 식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한테 가장 끔찍했던 장소를 가장 행복한 장소로 바꾸는 거야. 딸의 깊은 생각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의 생일날 우리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년에는 제 심장을 먹게 했던 그 자리가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우리는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끄고 난 수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20년간 쉴 틈 없이 일하며 굵어지고 거칠어진 못생긴 제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 손으로 날 키웠구나. 이 손으로 날 지켜줬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아빠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 엄마가 내 아빠였고 엄마가 내 엄마였어. 엄마 혼자서 나한테 온 세상이 되어줬어. 엄마가 내 진짜 아빠야.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진 아빠. 딸의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나는 그저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아이의 세상이 되어주기 위해 이 모진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구나. 그가 내게서 훔쳐간 것은 고작 내 인생의 절반이었지만 내가 그 시간 동안 지켜낸 것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박민수를 향한 증오는 제 삶의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저를 살게 한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따뜻하고 감사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뻥 뚫려 있던 거대한 구멍이 딸아이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그 자리는 딸과의 행복한 추억들로 채워졌습니다. 제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딸을 위해 쌓은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수진이가 사주었던 그 편안한 신발을 신고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 신발은 제 발에 꼭 맞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발을 옥죄던 불편하고 낡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제야 제게 꼭 맞는 새 신발을 신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과 함께 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이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독한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는 한 어머니의 여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하고 분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에 갇히기보다 주인공처럼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닌 나를 올가매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